네, 안녕하세요. 미스테이블의 사제품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인기행동은 아니겠습니다. 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분별 인증주택에 관한 연구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스테이블에는 1주년 맞이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었고요. 또 조사와 그다음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산협동조합과 새로운 사회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자료를 나왔는데, 그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조촐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 훌륭한 네, 맞아 나옵니다. 네. 어쨌든 네 분의 발제자들을 모시고 협동조합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특별히 저희는 미스테이블레 협동조합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요. 이런 얘기를 좀 네 분의 발제자들을 모시고 얘기 좀 듣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자산 협동조합의 남철관 이사장님으로부터 짧은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가 네, 지하철이 가다쓰다 좀 늦게 오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는 협동조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1주년, 그러니까 미스테이 별내 1주년을 맞이하여 oktober LH로 저희가 연구를 의뢰와서 수행을 하게 됐고요. 사실 말은 협동조합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 유일한 사례가 미스테이 별내 지축 두 개 단지여서 두 개 단지에 조성되고 그다음에 입주 후에 어떤 일이 입주자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 연구는 저희 지역자산 협동조합하고 새로운 사회를 지원 연구와 등록기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여기 또 플로어에 오신 분들 궁금하시거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자료를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발제 자료에 근거해서 순서대로 저희가 말씀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새로운 사회를 연구원의 강효진 박사님이 먼저 시작하시게 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강수혜입니다. 처음 발제 자료들 이제 보고 계시면 첫 번째 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위스테이 사업을 갖다가 이제 뉴스테이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불렀고 그걸 이제 기업형 임대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사업을 구상했다는 거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이 학술적으로 이제 저희들 연구자가 들여다볼 때, 저희들 연구자들이 들여다볼 때 이제 기업형 임대라고 하는 것은 이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출자를 해서 어떤 이제 주택 사업을 갖다가 벌이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기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제 이익을 당시에는 좀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기본적인 어떤 이득을 보장해주는 어떤 모델로 도입됐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스테이 사업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학술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역발상인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실제로 주택을 실제로 소유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역발상을 했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협동작전, 그러니까 위스팅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주식회사나 이런 어떤 건설회사들이 투자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이 투자를 하면서 실제 소유자, 실제 주택 실수요자분들이 자본을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 협동조합이 이 기업들의 어떤 이득을 갖다가 이제 보장해주기 위한 어떤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실제로는 이제 주택에 실제 거주하시는 입주자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끔 되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 어떤 부동산이나 그러니까 주택 시장 주택을 통해서 어떤 개인들의 어떤 민간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이 시장 경제를 갖다 망치는 그런 이제 원인 나중에는 굉장히 큰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 이제 이런 기업 뉴스테이 모델이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주거비도 낮추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거를 갖다가 가져갈 수 있다는 모델이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앞에 이제 자료를 갖다 쭉 보시면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공공의 자본을 갖다가 출자를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이제 건설 참여를 이끌어내고 여기서 이제 기업들의 이득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제도화할까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쭉 진행되고 거기서 이제 저희들 이제 위스테이 모델을 갖다가 정부에 제안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모델들이 안착되는 과정들이나 이런 걸 갖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효과까지는 여사할까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뒤에 자료 한 후반부 한 16페이지 쪽부터 이제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모델을 만들 때 이제 애초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이나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을 찍어서 구성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이제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설계됐던 뉴스테이 모델이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참여하는 위스테이 모델이 되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지 그런 걸 갖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좀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들으실 때. 그래서 13페이지, 16페이지죠? 16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이제 그림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위에 있는 그림 구조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 당시에 이제 설계됐던 이제 기업형 임대 모델, 뉴스테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출자를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대략적인 얼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보면은 공공에서는 이제 허브 도시주택 기금에 출자하는 대부분의 출자를 해가지고 만든 이제 모리츠, 그러니까 리츠라는 하나의 이제 부모 리츠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토지전 리츠라는 형태가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사업자들은 이제 건설사하고 시행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시행사, 그러니까 위스테이 모델에서 보면 이제 더함이라고 보시면 되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시행사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건설업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자산관리하는 AMC가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5개 정도 주체가 이제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되는데,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 출자, 그러니까 전체 사업에서 출자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들이는 거, 돈을 들이는 게 아니라 출자는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갖다가 공공이 출자를 하고 나머지 절반만 이제 민간이 출자하는 거라서 실제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한 10% 정도의 자기 자본만 가지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제 설계 구조를 짜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민간들이 이제 주택 개발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뭐 이게 너무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나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식의 이제 비판을 들을 만한 대부분의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동으로 이렇게 뭔가 출자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민간 사업자들이 대부분 뭐 한 자기 투자금의 한 뭐 1000배 이상을 갖다가 벌어가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갖다가 뉴스테이,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 모델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이득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라 그러면은 실제로 협동조합, 저희들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만들 어떤 하나의 경제적인 주체,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다가
기업들이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사시는 이제 입주민들이 이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모델로 두 번째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동일 뉴스웨이 모델처럼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처음에 출전을 하다가 입주 시점이 되면 이제 협동조합의 모든 이제 투자 지분을 갖다가 받아오는 구조로 이렇게 전환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때 이 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러니까 협동조합 형태로 이제 가면은 이게 어떤 시세 차익이나 뭐 이런 나중에 이제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걸 분배하는 상황에서 갈등 요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주식회사에서 하든 그냥 일반적인 협동조합에서 하든 이제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참여하신 이제 조합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배당이나 이런 걸 받아갈 수 있는 기회는 생길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러려면은 이제 그 개발 이득이라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아니면 최종적으로 주택을 갖다가 가져가시는 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크게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걸 갖다 바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제안을 하면서 여기서 개발 이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사유화되는 걸 갖다가 연속적으로 봉쇄하고,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장점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개발 이득을 갖다가 공공에서 이제 환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득이 그러니까 국민주택, 그러니까 도시주택 기금이 이제 이득을 얻어가느냐, 혹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약에 이제 청산하면서 이제 나머지 잔여 재산을 갖다가 정부가 가져가서 기재부가 관리하는 재산이 되느냐, 뭐 이런 차이밖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델을 짜면은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개발 이득의 사유화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이제 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조를 짜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어떤 주택 사업이나 이런 걸 갖다가 민간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논란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입주자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불필요한 이제 논란 이런 걸 갖다가 참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법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 저렴한 임대료 외에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장기 거주나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주택의 편익에 반하는 어떤 다른 이제 경제적 이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누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갈등 요소나 이런 것들이 좀 제어가 될 수 있는, 뭐 학술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갈등 요소가 이렇게 좌우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이렇게 일반 민간 투자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고, 그래서 그럼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의 개발 이득이 공공으로 환수가 되는 모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기업형 임대 모델보다도 훨씬 이제 사회적인 편익이 커지는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혀 의도치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아마 다 이제 계산기 두들겨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도시주택 기금 쪽 허그나 그다음에 LH나 이런 쪽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사업성이나 이런 걸 갖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전에 건설업체에서 돌아가던, 그러니까 개발업자들한테 돌아가던 이득의 상당 부분이 이게 입주자분들한테 약간 배분되고, 그다음에 상당 부분이 다 이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된다는 걸 갖다가 계산하고 나서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상당히 이제 물론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국토부나 그다음에 도시주택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기존의 이제 건설업체들하고 이게 이 건설 경기를 가는 불량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약간 그쪽에 치우쳐진 어떤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로 가면은 건설업체들이 가져가는 몫이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대부분이 다 이제 공공환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좀 굉장히 의학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모델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활성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뭔가 안 되는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많이 이제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는 일단 이 모델의 장점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나 이런 쪽에서 이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들어갔을 테니까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브는 지금도 이제 같이 이제 허브 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그냥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입주자분들의 주택 복지나 어떤 주거 안정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제 기금의 이제 안정성,
그래서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걸 다 제대로 환수하고 그래서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손실을 보지 않는 뭐 이런 쪽에 이제 오히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간혹가다가 주택기금이라는 게 왜 존재하나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옛날처럼 이제 주택은행 두고 주택은행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끔 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히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저희가 됐는데 그 이제 내막이나 이런 거 보면은 몇십 년 동안 이제 건설회사나 이런 쪽에 이게 경기 부양이나 이런 쪽을 이게 정책들만 들어서 알아보던 분들이 이렇게 공공환수가 거의 100% 되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이나 이런 걸 이룰 수 있는 모델을 갖다 접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국토부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가능하겠어요? 뭐 이런 얘기만 자꾸 해요. 이미 이제 가능하잖아요. 이미 이제 위스테이라는 게 이제 벌써 2개 단지가 들어가는 정도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세상 수치들은 뒤에 있는 것들이 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기본적인 구조는 이 모델로 가면은 정부는 절대 이제 손해 보는 일이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본다. 그리고 입주자분들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낮은 임대료로 유지해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 사업을 갖다가 할 때,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꼬박꼬박 우리가 이제 뭐 이제 허브 쪽 보증을 받아서 보증료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담보대출을 갖다가 일반 금융권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계속해서 허브나 이런 쪽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쪽에 이자도 내고 그렇게 있는데 뒤에 이제 분석하신 걸 보시면 오히려 보조금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급하면서 사업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제 계산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개발 이득이 다 공공의 한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델을 갖다가 정부에서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건설회사나 이런 쪽 손해를 보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ROI나 이런 걸 뒤에 보시면 알게 되면 1000%가 넘어가요. 자기들이 한 1억을 넣었으면 자기들이 한 1000억 정도 벌어갑니다. 근데 그 벌어가는 이제 그 전체 그 절대 가치가 예를 들면은 일반 기업형 임대에서는 한 3천억 벌어갈 걸 한 1000억 정도밖에 못 벌어간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자기들이 투자한 거에서 이제 투자 대비 이제 어떤 그 이익을 보면은 뭐 그냥 1000%가 1000% 10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걸 갖다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도 손해를 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모델은. 그러니까 모든 주체가 다 행복하고 모든 주체가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이제 모델인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찾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제 개인적인 짐작입니다. 찾자부터 이 모델이 이제 확산이 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가 뭘까라는 걸 고민해 보다 보니까 건설 업체나 이런 쪽에서 들어가는 이제 절대 그러니까 옛날에 한 3천억 벌어갈 거를 갖다가 지금 한 1000억밖에 못 벌어갔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서 이제 이 모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를 못 그러니까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찾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한 걸 이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뭐 어떤 여기서 나온 수치들이라는 거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런 이제 이런 결론을 얻게 됐느냐 그런 과정이나 이런 쪽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한 몇 가지 조건을 두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실제로 이제 이 별내 위스테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에서 직접 입주가 다 됐기 때문에 현실화된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그러면 이 똑같은 부지에 기업형 임대로 그냥 기업형 임대 그러니까 뉴스테이 그냥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 누가 많은 이득을 가져갈까? 이렇게 분석해봤고 그다음에 이게 조건도 지금 한번 이제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에 뉴스테이를 갖다가 설계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던 정부나 그다음 허브나 이런 쪽에서 설계할 때 그때 또 뭐 하나은행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뭐 뒤에서 밑작업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주택 상승률이 한 1.5%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걸 갖다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델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똑같이 저희들도 그럼 1.5% 주택 상승을 했을 때 이걸 기업형 임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협동조합하고 비교하면 협동조합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득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 뭐 이런 걸 보고 근데 거기서 되면은 사실 이제 1.5%의 조건을 똑같이 하면은 사실 뭐 협동조합으로 하느냐 그다음에 저쪽 기업형 임대로 하느냐에서 차이는 이제 개발 이득을 그냥 정부가 많이 가져가느냐 적으냐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8년만 이런 좋은 주택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좋은 모델이 유지되는 건 좀 이제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8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허브에서 상품 중에 이제 사회임대주택이라는 곳에 이렇게 그 한 20년 정도 이제 그러니까 보증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융자해주는 이제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 한 20년 정도 운영하는 걸로 한 12년 정도 더 운영하는 걸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또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를 이제 협동조합이 다 이제 뭐 이거 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허그와 이렇게 되어 있는 리치가 다 이제 사업자가 다 이렇게 사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축 같은 경우는 토지 임대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들였을 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를 임대했을 때 그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달라지나 뭐 이렇게까지 놓고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 조건은 일반형하고 토협동작품을 한번 비교해보고 토지 임대형하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형을 한번 비교해보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는 지금 그냥 기도로 그냥 8년 정도 운영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청산한다, 이게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시나리오 2는 이게 의무 임대 기간을 8년에서 12년으로 연장, 12년 연장해서 한 20년 정도 운영할 때 그렇게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결론은 그러니까 토지 임대형으로 했을 때는 이제 정부 그러니까 토지 임대형으로 했을 때 모든 이제 그 사업성 수치가 다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허그나 이런 쪽에서 허그가 벌어가는 그 정부에서 환수하는 어떤 개발 이익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다음에 입주자분들은 이제 70% 정도의 이제 임대료로 이제 제가 이제 가정을 해서 들어갔는데 뭐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편익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어떤 개발이익의 어떤 그다음에 민간 주체들, 민간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어떤 출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토지 임대용으로 하면 이제 개인 자기 민간 회사에서 초기에 출자하는 금액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놓고 봤을 때는 훨씬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도 민간 쪽이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시면은 결론은 이제 시나리오 1, 2 그래서 그러니까 뭐 기본적 그러니까 토지 임대입형이냐, 토지 임대형이냐, 일반형이냐, 협동조합형이냐 이런 걸 쭉 비교해봤을 때 나오는 결론은 뒤에 표를 이렇게 보시면 토지 임대형이면서 협동조합형일 때 가장 이제 사회적 효과가 부여된다. 물론 이제 토지 매입형이면서 이제 협동조합형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토지 매입형이냐, 토지 임대형이냐 이거 차이점은 그러니까 토지 매입형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허브 쪽에 그러니까 토지 매입형 그러니까 토지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 가격만큼을 이제 허브에서 출자한 거하고 동일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허브의 이제 출자 지분이 이제 늘어나는 어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형 같은 경우에 그래서 허브의 토지 지분이 그러니까 허브 쪽에서 출자한 지분이 늘어나니까 개발 이익의 대부분이 이제 허브 쪽으로 들어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주택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이제 그 기본적인 사업자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개발 이익의 이제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의 지분이 조금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입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자 협동조합을 창설했을 때 자녀 재산을 갖다가 기재부가 관리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브 쪽으로 이제 기속되고 뭐 이런 차이점 정도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이거 어떤 금융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저 같은 연구자나 혹은 여기 입주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오히려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토지 임대형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들어가는 이제 자본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시나리오 3하고 4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이제 임대료나 이런 걸 갖다가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정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시간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세세하게 모든 시스템을 짚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냥 실쪽에 있는 이제 시나리오 이거 대강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 정도 결론이 나왔다라는 걸 갖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보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 1에서는 이제 일반형하고 협동조합형, 토지 매입형, 토지 임대형 여기서 비교해봤을 때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협동조합형이 압도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높다. 그리고 토지 매입형보다는 토지 임대형으로 했을 때 조금 더 공공환수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추세가 의무 임대 기간을 갖다가 8년에서 12년 연장하더라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공에서 아마 장기 융자나 이런 걸 갖다 못 해주겠다고 정부에서 나오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제 좀 손해를 많이 본다 이런 식의 주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회수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12년으로 연장하더라도 그 정도에서 충분히 공공에서 이제 이런 정도의 12년 정도 연장해 줄 수 있을 만큼 이제 이득을 많이 본다. 이제 허그나 그다음에 뭐 LH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시나리오 위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그 건설회사나 이런 쪽에서 가져가던 이득을 갖다가 정부가 환수하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 모델에서는.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렇게 이득만 볼 게 아니라 그러면은 입주자나 사업자들한테 약간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게 존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융자를 갖다가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공공이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니 그러면 이 환수되는 이익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자나 이런 걸 갖다 좀 낮춰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허그의 수익률을 갖다가 한 2.2% 정도로만 이제 만약에 낮출 수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낮춰줄 수 있을까 이런 게 그걸 분석했더니 토지 매입형에서는 그렇게 많이 낮출 수는 없어요. 근데 토지 임대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갖다가 허그에서 이 사업자들한테 우리 입주분들한테 제공을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굴러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허그가 2.2%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그럼 시나리오 4는 이제 그렇게 그럼 사업자들이 그러면 사업 환경이 좋아지면 임대료도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럼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 3에서 나온 계산 결과에 따라서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받았을 때 그럼 임대료 갖다가 어느까지 낮출 수 있을까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뒤에 한 50% 정도 수준까지도 정확하게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상당히 많이 지금 한 시세 70% 정도인데 뭐 50에서 60% 사이에까지도 임대료를 갖다가 낮춰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뉴스테이 모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업형 임대 모델은 그냥 기업들이 그냥 그 이득을 받아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임대료를 더 낮추라고 뭐 요구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렇던데. 근데 이게 협동조합형 모델로 들어오는 순간 대부분의 개발 이익이 공공의 환수가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역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공공의 니들이 그렇게 이득을 보니까 이 사업 조건을 좀 좋게 개선해줘. 그럼 이자를 좀 깎아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이자를 깎아준다는 거는 사업자들이 이제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럼 임대료도 같이 낮춰줘. 라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계산상에 나온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세의 거의 뭐 50% 수준까지 낮춰도 이 사업이 굴러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 모델은 이제 어떤 뭐 이게 엄청나게 뭐 공공임대를 지어가지고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에서 그냥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형태,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갖다가 활용해서 굴러가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자본주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모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입주자분들이 시세 50%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보면 그래서 뒤에 수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서 저도 굉장히 설명드릴 때마다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냥 결론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의 이득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뉴스테이 모델이라는 것에 저희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걸 갖다 결합을 시키고 그 협동조합이라는 걸 갖다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해가지고 입주자분들의 어떤 그런 순수한 직업이 이제 저감이나 이런 쪽의 목적을 맞춘 모델로 전환하니까 공공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게 되고 당연히 이제 입주자분들도 저렴한 주택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설회사가 이렇게 손해 보느냐? 건설회사들은 보통 한 300%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했던 투자금의 1,300% 정도를 갖다 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도면은 이제 이런 사업을 갖다가 건설회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옛날에 한 3개 정도 했어야, 그러니까 하나 정도 했을 때 어려워 할 거야. 한 3개 정도 하면서 벌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 모든 참여 주체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이렇게 탈바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편입 분석의 결과는 이제 그렇게 모두가 이제 뉴스테이 모델이라는 거는 모든 주체가 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로 이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뭐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객관적인 수치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이런 모델의 확산, 그 다음에
차후에 8년이 지났을 때 이 모델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논의 이런 데서 계속해서 좀 저희들이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에는 아마 4페이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의 별내를 만들기 전 단계부터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준공되고 입주한 이후에 1년의 과정을 쭉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의 주요 소재는 여기도 몇 분 계시는데 협동조합의 주요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그다음에 더함 시행을 맡았고 지금도 지원하고 계신 더함의 주요 관계자들 인터뷰,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소재는 저희한테 그 1주년 기념으로 했던 조사 결과를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수행을 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 입주전 단계부터 좀 말씀드리면 아마 같은 이게 복습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파노라마처럼 좀 다시 반추하는 과정이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했던 일이 이제 설립 동의자 모집이었죠. 그래서 전체 입주의 약 25% 정도를 설립 동의자로 모집을 했고 이분들은 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이셨고 여전히 입주에서 우리 미스테이 별내의 어떤 커뮤니티 활동에 되게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또 설립 동의자 분들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입주자 입장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아파트, 우리 집이다 이런 관점에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을 직접 만드는 주축의 역할을 하셨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었죠. 아까 우리 강 박사님도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에 조합원에게 이익 배당이 불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개인적인 부의 축적의 수단인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했습니다. 시행사의 역할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팅 협동조합 관련 사무도 우리 협동조합의 참여자들과 또 더함의 지원하에서 이루어졌고요. 중요한 거는 입주 전에도 이런 커뮤니티 활동들이 그때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죠.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 됐었는데 기본교육, 그 다음에 갈등 조정 교육, 그 다음에 소모임, 온라인 카페 등의 형식으로 이미 입주 전부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핵심은 참여형 설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 다 그냥 주어진 상품을 시장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고르는 단계에서 벽을 하나를 이렇게 방을 하나를 만들 거냐, 거실을 넓히거나 이 정도의 선택권은 있지만 사실 설계 전반에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 미스테이에서는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이용자들, 입주자들이 원하는 공간들을 직접 이렇게 구상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내에서 약 2,000제곱미터, 지축에서 1,900제곱미터 정도 주로 이제 우리 오늘 이 행사가 이루어진 이런 공간들, 커뮤니티 공간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공간들의 이런 참여형 설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내 같은 경우에 워크숍이 5번 정도 이루어졌고요. 이분들이 이제 참여형 워크숍에 설계에 참여하면서 입주 후에는 공간별 운영팀에 또 입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라고 하는 게 일종의 트레이닝인데 그 참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후속 활동에 계속 참여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5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받은 자료에 의해서 5차 워크숍과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공유됐는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입주 단계로 좀 넘어가면 주택관리 부분입니다. 입주자 협동조합이 참여하시고 다음에 지원 하에
임대관리, 시설관리, 커뮤니티 지원이 통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있다가 이제 전반적인 임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우리 입주자 협동조합하고 함께 출자를 목표로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함이 그냥 100% 출자로 위스테이 별내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입주 업무 체계를 보면은 관리소장님이 동네 지기,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센터장님도 입주자가 맡고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에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인적 구조를 갖추고 계시고요. 자주관리 모델을 지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입주자 협동조합이 공동체 이익회사 CIC라고 하는 형태로 통합적으로 수행한다는 처음에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제 임대관리업이라고 하는 또 전문 면허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노하우 축적도 필요해서 지금 어떤 전반적으로 입주자 협동조합이 이런 실질적인 업무를 다 가져가는 어떤 과도기 단계에 있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었고요. 아마 지축에서는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 영역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조직 운영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입주자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네 지기, 커뮤니티 센터장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조합 사무국, 그다음에 또 각종의 어떤 주택관리 업무의 현장 인력들을 입주자 중에서 채용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를 보시면 연령, 특성, 그다음에 각각의 욕구에 따른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 예비 인증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를 하셨고 이제 최우수 등급을 목표로 본 인증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화 전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위스테이에서는 좀 특징적인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처음에 입주 타켓을 정하실 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년부부 이렇게 구성을 했고 연령으로 보면 30, 40대가 중심이 되지만 20대 부터 50대, 60대까지 아우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관심사와 생활과제를 중심으로 특화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다양한 어떤 예비 입주 단계부터 시작해서 인터뷰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욕구를 반영해서 특화 계획을 수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 후에는 위에 표에도 나와 있지만 커뮤니티 센터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 협동조합, 그 다음에 스페이스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 속에서 특화 전략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입주한 조합원의 수요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크게 보면 사전 간담회,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토대로 해서 창출된 어떤 수요를 잘 모아서 공동체 활성화, 돌봄 교육, 배움, 놀이, 문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실제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고 계신 이 위스테이 별내에는 이런 특화 서비스에 기반한 어떤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반적인 어떤 취지는 느슨한 관계, 그 다음에 생활 문화를 함께 누린다. 그래서 입주 전부터 굉장히 수요가 높았던 운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책 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잘 공간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 수요 조사했을 때 1주년 조사했을 때 굉장히 높은 만족도, 선호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전 그 희망 시설을 보면 동네 체육관이 1순위였고 2순위가 어린이 관련 시설들, 그러니까 동네 책방, 도서관 이런 거였고요. 이런데 실제 입주 후에도 그 시설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있었으면 하는 시설이 실제로 입주해서 활용을 해보니까 만족도 되게 높더라. 이런 되게 이상적인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예비 입주 단계 커뮤니티 활동들이 이루어졌거든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또 욕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인터뷰도 했는데 또 거기 나름대로 특징적인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주거 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 뭐 이렇게 우리가 입주 전에 목표를 하셨다면 입주 후에는 상호 부조, 그러니까 입주자 간에 서로 돕는 활동들, 그 다음에 주거 서비스,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단순히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 걸음 나가서 비즈니스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지원을 보면요, 이제 아파트 관리 업무에서는 사실 이게 전문화되지 못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사에서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 다 시설 관리, 뭐 임대 관리 뭐 이런 쪽으로 됐었고 아마 우리 위스테이 별내에서 CM을 본격적으로 굉장히 중심적인 어떤 이슈로 다룬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위스테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센터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커뮤니티 매니지먼트가 또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축 같은 경우는 입주자 협동조합이 커뮤니티 관리를 다소 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커뮤니티 사용료도 조합이 직접 받고 지출할 계획을 현재 구상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위스테이가 3호, 4호 뭐 이렇게 되면 더욱더 진화된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관리비 혹은 이제 사용료라고 불리는 월 5만 원이 고지 납부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토부 뭐 LH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연구를 할 때 꼭 이 부분을 좀 깊이 연구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동기가 뭐고 또 그걸 어떻게 쓰고 있고 입주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그러니까 되게 예외적인 어떤 관리비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혹은 인터뷰 결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잘 사용되고 있고 입주자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도 뭐 높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행사를 진행 중인 이 공간을 포함해서 다 이런 밑바탕에는 커뮤니티 사용료가 또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코인 세탁실이라든가 카페 운영 수익금 또 커뮤니티 활동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임대 관리 주체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 협동조합이 또 이렇게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용료라든가 프로그램 기획 운영할 때 커뮤니티 관리 조직하고 조합이 정기 회의를 하고 있고 상시 협력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향후에는 이제 입주자 협동조합이 전문 자격을 뭐 얻는다거나 PM이나 FM, CM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관해서 맡아가는 과정들을 구상하고 있음을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 내 소위원회가 또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운영소위원회, 100개의 학교 소위원회, 돌봄소위원회 등 굉장히 많은 소위원회가 입주자의 생활과 관련된 어떤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능기부 입주자 세대, 특별공급 10세대였고요. 우리 별내 같은 경우에 나름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곳에서 전문 경험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1년, 입주 1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뭐 비대면의 시대이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정리하면서 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나 이렇게 사진도 보고 뭐 인터뷰도 하고 자료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100개의 학교를 포함해서 뭐 키움방 운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입주자들이 참여하고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된 모임들이 있었고 축제 행사 그다음에 소모임 이런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등 조정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요. 뭐 이게 그냥 흉내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 과정까지 이수하셔서 갈등 조정 소위원회가 조직이 됐고 우리 아파트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운 뭐 층간 소음 문제라든가 뭐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전 모임, 본 모임, 그다음에 등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제 사전 모임에서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 그다음에 존중의 약속을 제정해서 서로 간에 어떤 신뢰에 기반한 규약도 만드셨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효과로 좀 넘어가면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거의 전 세대가 참여하셨던 입주자 1주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일단 임대 및 시설 관리부터 보시면 과반수 이상이 일단 만족하고 있고요.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시설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보통 일반적인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공용시설 관리라든가 안전시설인데 과반수 이상이 만족하고 있고요. 관리비는 보통이랑 응답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입주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과반수에 달하지만 관리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만족이 불만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만족이 50%, 불만족이 한 10% 정도 됐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아파트도 굉장히 불만족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별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그래서 만족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거 서비스 차원 돌봄부터 보면요. 맞벌이가 한 32%, 외벌이가 23%,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한 127세대. 그래서 돌봄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고 돌봄 공간도 관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뭐 다함께 돌봄센터 뭐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저희는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뭐 입주한 지 뭐 5년, 10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1년이 경과했는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응답이 71%.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들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친해지고 막내하고 교류가 있어야 비로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옆집에 산다고 해서 내 아이를 쉽게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위스테이가 육아치나 아파트라는 응답이 약 70% 정도 돼서 이 부분이 아마 처음에 우리 아파트를 기획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공동주택을 지향했던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을 보면요. 공용부 만족도는 광장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항목별로는 88에서 77% 사이로 공용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도 시설 만족도가 72%, 뭐 내부 집기 68%, 시설 면적 64%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았고 시설 유형별로 보면 카페, 체육관, 도서관, 코인 세탁실, 창작소 순으로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물러나면 이용률이 현재 66%에서 한 30% 수준인데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커뮤니티 입주자 활동 측면에서는 소통 체계, 그 다음에 다양한 공간의 활용, 그 다음에 입주민이 지역사회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역 환경 이슈라든가 이런 데 앞장서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프랭카드 이렇게 세대별로 걸려 있는 거 보였는데 조금 다른 이슈이긴 하지만 뭔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삶이 만족스럽다. 여기 입주한다면 74%, 그다음에 공동체 소속감이 느껴지고 좋다. 63%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어떤 거주 만족도가 있었고요. 조금 고정 지출금의 여유는 높아짐보다는 보통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아마 새로 이사하시면서 살림살이도 장만하시고 또 이사하면 지출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전보다 입주 전보다 낮아졌다보다는 높아졌다 응답 빈도가 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만족 요인은 1순위 기준으로 봤을 때 커뮤니티 시설, 낮은 거주 비용, 공동체 활동, 아파트의 조경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심층 인터뷰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 증진된다거나
돌봄 친화형 아파트에 사는 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불만족은 없다가 한 40%로 가장 높고 또 거주 비용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으면서 또 일부는 거주 비용에 대한 혹은 주차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다채로운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주요 과제로 보면 다른 곳에 이사할 의향이 있냐가 아니오가 한 70%, 얘가 한 30% 정도. 그래서 여기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이 이사 가고 싶다는 의견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문화 촉진 요인을 좀 보면요. 소셜 믹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뭐 30, 40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포커싱 하긴 했지만 또 22.4% 정도는 평균 소득 이하의 어떤 좀 약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정책 지원 계층에 입주해 계시고요. 이건 또 규정에 따른 어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가장 많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도 13.7% 정도 나타나서 굉장히 세대 연령이 고르게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 공동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어떤 시민 활동에 주체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 단지 내에 머무르지 않고 단지의 상가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협동조합을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 조직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실험들, 그다음에 협동상에 또 조합이 출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주거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서비스 단지 관리에서 입주민들이 고용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소위원회 활동,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이 출자한 신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이런 다채로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주거 지속성이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법이 이제 10년 임대 의무가 됐는데 우리 위스테이 별내 같은 경우에는 8년 임대 의무를 적용받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임대차 보호 제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기존에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죠. 계약 보장 기간이. 근데 우리는 8년의 임대 의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굳이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8년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고요.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인식이 주택이 소유의 대상에서 거주의 수단으로 전환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입주자의 97%, 비참여자도 무려 93%가 계속 살고 싶은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 활동에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굉장히 높은 거주 만족도가 기반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인식을 보면 공동체 활동 참여자가 저희가 받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이 좀 아직 있는 거죠. 한 60% 정도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뭐 일반적인 시설 이용, 사회 서비스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은 이용하고 계시는데 좀 의도화된 공동체 활동에 참여도는 아직 과반수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웃에 대한 신뢰도,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 지속거주 의사,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가 육아 친화 아파트란 인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퍼센트를 보여주는 걸로 볼 때 공동체 활동에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위스테이 별내에 뭐 조합원으로 자부심이 없다거나 이웃을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입주하신 이유를 보면 안정적인 주거 확보,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대, 비용이 합리적이다. 뭐 이런 응답이 골고루 이렇게 나타났고요. 입주 후에는 공유 및 나눔에 대한 인식이 자기가 더 향상되었다라는 인식이 70%, 공동체 소속감은 63%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반수에 가까운 47.9%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소유에 동의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활동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아직 47.9%밖에 안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주택을 바라보는 소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낮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 협동조합 소유에 이런 응답은 24.3%. 그 다음에 아직은 잘 모르겠다. 27.8% 정도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3분의 2 정도가 우리가 이제 위스테이 변래가 부상해 왔던 앞으로 이제 협동조합 집단 소유하고 장기 거주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좀 보여주셨고요. 3분의 1 정도는 조금 나 개별 소유하고 싶은데 왜 그게 안 될까?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기 생각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조사 결과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옥선님 뭐 제도 개선 과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뒤에 이제 19페이지 쪽 보시면 이제 후속 과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어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모델 섞이지 말고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안들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주택 문제를 갖다가 좀 이게 뭔가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것들이 그냥 좀 이렇게 아무런 비판 없이 이제 정책화되는 이제 그런 박근혜 정부나 이런 때 이제 연구 그때 이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던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처음에 뉴스테이가 나왔을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제도 하에서 이제 협동조합형 모델이 딱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거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모델이 나왔으니, 그리고 이게 모든 정부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입주자들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건설업체도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모델이라 그러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 모델이 굉장히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의 공공성 강화라는 거는 결국 일반적인 기업형 임대보다는 이 위스테이 모델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충분히 이제 이 위스테이 모델로 갔을 때 이제 공공에서는 아까도 굉장히 많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손해 보는 게 없이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주택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인센티브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이제 좀 전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 그래서 위스테이 모델 여기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확대하면 좋을까? 이런 게 여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짚어봤을 때 일단 이제 여기도 이제 보면 이제 LH에서 조정한 이제 택지에 이제 우리가 이게 들어와서 그 부지를 갖다가 임대하거나 혹은 사들여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그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비율로 5%가 됐든 10%가 됐든 제 생각에는 뭐 50% 이상으로 늘려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 그러면은 뭐 단 5%만이라도 이걸 해마다 이런 걸 갖다가 계속 공모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굉장히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비 사업을 하면은 정비 사업에서도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의무적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일정 이제 세대 이상이면. 근데 그거를 이 박근혜 정부 때 딱 들어가면서 원래는 공공임대만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뉴스테이 같은 거 기업형 임대도 넣을 수 있게끔 이게 바꿨어요. 근데 기업형 임대를 그러니까 이게 공공에서 가져가는 이제 공공 환수나 이런 개발 이익 환수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모든 대부분의 편익이 이제 건설 회사들한테만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그냥 이거를 이제 정비 사업이나 이런데 이제 확보해야 되는 임대주택이란 거는 세입자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협동조합형 이제 모델로, 그러니까 위스테이 같은 모델로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때 지금은 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업형 임대도 다 허용을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위스테이 모델로 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거 복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도 또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 있으니까 또 공공임대 하기 싫으시면 위스테이 모델로 넣어라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 그런 얘기들을 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좀 이거는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위스테이 모델을 만들 때도 사실 이제 더함이라는 어떤 그런 시행자가 있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좀 처음에 이제 협동조합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군가는 초기에 이제 작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리치 구조나 이런 곳에서는 그러니까 더함이나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선의의 어떤 시행자분들이 이 사업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조직을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에요. 지금은 아마 협동조합에서 이제 수수료 목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보존을 하는 형태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이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구조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선의의 협동조합형 모델로 시행을 하고자 해서 이게 들어가는 이제 어떤 사업자분들에게 일정한 어떤 수수료를 갖다가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구조가 짜여져야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좀 넣어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리고 또 중요한 아마 또 입주자분들한테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은 8년 이후에 이 주택을 갖다가 뭐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좀 약간 좀 불투명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뭐 기업형 임대는 그냥 그 건설사들이 이제 뭐 돈을 벌겠다고 들어간 사업인 거고, 그럼 거기 들어가신 입주자분들도 뭐 그렇게 알고 들어가신 거였기 때문에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협동조합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의 이제 개발 이득이 공공에 귀속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곳에 들어오신 거주자분들도 이제 공동체 정치인에 입각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주거 운동에 투신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지 않은 이제 합의를 털어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협동조합형 모델이 한해서만이라도 이제 이 위스테이 모델이 나중에 8년 청산할 때 이거를 주택을 갖다가 일단 우선적으로 협동조합이 인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그런 조건 하에서 너무 이제 이거를 그냥 일반에 그냥 분양하게 되면은 아마 그 시세로 이제 시세로 이렇게 넘겨주겠다는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혜택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근데 이거를 협동조합이 만약에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약에 제도화가 된다 그러면 주택 가격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주택 가격이랑 인수할 때 주택 가격이 결국은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새로 이 주택에 들어오실 분들이 소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 주머니에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굳이 주택 가격을 갖다가 높게 받을 필요가 없고, 실제로 그냥 그러니까 이 공공 투자자들의 손실을 보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주택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제도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좀 여당이 뭐 저쪽 민주당 쪽에서나 이런 의원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이거 뭐 제도 개선하겠다고 제안하시는 제도들이 좀 존재하긴 하는데,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장점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내세우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나중에 좀 약간 갈등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제도 개선을 갖다가 뭐 입주자한테 우선 뭐 분양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만 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협동조합형 모델에서는 협동조합이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입주자분들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이 모델이 그냥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저렴한 주거 비용을 갖다가 부담하시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항상 합리적인 판단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고게 하나가 이게랑 이제 조금 걱정거리긴 한데, 그렇게 이 분석해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모델이 계속해서 한 30년이고 40년이고 유지되면서 저렴한 주택을 갖다가 이제 활용하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좀 잘 이런 것들이 논의돼 가지고 협동조합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8년 이후에 협동조합이 주택을 갖다 우선 인수하고, 그때 주택 가격이라는 건 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조금 한 번 더 나간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운영하는 기간에 이제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지분을 갖다가 계속 이제 확보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 20% 정도, 30%, 20% 정도 이제 실제 지분인데, 이거를 조금씩 아마 보증금을 갖다가 좀 이제 올려가는 인상하는 수준에서 조금 더 부담하시면 운영 기간 동안 뭐 8년 동안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간에 100% 이렇게 이 지분 인수하시는 것도 어렵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모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확산도 될 수 있고, 그다음 공공 전체 이제 그 사회적 전체적인 편익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아까 뭐 계산해 보니까 시세 57% 유지된다 그러는데, 그럼 상당히 많은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한번 이제 후속 과제에다가 담아봤습니다. 저희 뭐 연구
사실 이게 연구보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조합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인터뷰라든가 이런 데 담았던 내용들이 거의 소개를 못 드렸는데 보고서 원본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별내 왔더니 좋네요. 저는 더함에서 커뮤니티 담당하고 있는 김종빈이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잘 아실 수도 있고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연구의 피평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발표하신 분들 두 분은 이제 평가자, 연구자이고요. 이쪽 두 사람은 피평가자. 저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개발하는 단이었고, 그리고 입주자를 또 대표해서 이학정 인사님께서 같이 말씀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이 6개월 동안 연구를 하셨고요.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지금 두 분의 연구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사업인데 왜 확산되고 있지 않지? 그거야말로 사실 애달른다라는 한국 표현이 있는데 제가 더함에 있었던 5년 동안 항상 애달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산되지 않았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세진 박사님께서 비판적 시간을 갖고 계신다 그러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스테이를 열어줬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 5년 동안 단 한 건도 위스테이 모델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아이러니죠.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도 말이. 근데 왜 그럴까?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저희가 국토부에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사업을 그러면 객관적으로 분석적으로 평가해달라. 이 사업이 그냥 생떼 쓰듯이 우리 되게 좋은 사업이야. 우리 되게 좋은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글로, 누군가가 연구자의 시각으로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모니터링해서 이 사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국토부가 그걸 수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가 작년 6월 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사업을 했고 두 분께서 국토부에 직접 들어가셔서 최종 보고의 발표도 하셨습니다. 국토부는 여전해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이기도 하거든요. 대통령만 바뀐 겁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똑같습니다. 그때 있었던 법이나 지금 있는 법이나 그때 있었던 관행이나 지금 있었던 관행이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별내 오니까 오랜만에 생각이 났는데 아직도 별내는 동네 카페가요.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어제 지축의 입주 때문에 한참 바빠서 지축에 있는 고양시청에 전화드렸더니 또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사례가 없대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카페를 식품위생법 관련돼 있는 인허가를 내줄 수가 없답니다.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별내 카페를. 저희는 법의 저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도 없고 법도 없고 관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더라고요. 보통 아파트를 개발하는 데는 개발, 조성, 운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법, 제도, 관행 그리고 관점이 저희들은 어떤 분께서 글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생태 교란종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법 체계로 이 아파트 모델을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법을 만들든가 새로운 어떤 체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늘려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거 대안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로서 좀 우리를 이렇게 좀 쓰임 받게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 결과 끝에 이 모니터링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국토부는 세 가지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확산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확산이 불가능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십니다. 첫 번째, 더함밖에 없음. 그러니 고로 독점인. 또 다른 확산이 불가능한 이유는 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소수의 집단이 8년 후 청산의 이익을 독점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독점적인 이익을 수취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500세대밖에 안 되는 작은 집단이. 사실은 세 번째는 제가 볼 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맞지 않는 법과 제도 그리고 관점인 것 같아요. 이 연구에는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 한동안 입주 전에는 많이 별내 조합원들도 활용하셨었는데 모델하우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 전체 조합원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내는 커뮤니티 사용료 5만 원 있잖아요. 그 사용료를 조합이 공동체 활성화와 커뮤니티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일부러 낮은 주거비로 만들고 5만 원이라는 별도의 저희 커뮤니티 사용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조합원들이 5만 원씩 내서 다 모으면 2,500만 원이고 그 2,500만 원이 온전하게 다 쓰여지면 좋겠는데 중간에 세금이 걸려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법 때문에 제도 때문에. 근데 이제 조만간 그게 없어지게 될 것 같아요. 조합이 직접 5만 원을 수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현재 현행법에 맞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말 그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아파트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다뤄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 이 연구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저희도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 연구의 결과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만족도와 그리고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사회적인 효익이 높다라고 연구자분들께서 연구를 해주셔서 생각보다는 다행이구나 우리가 못하고 있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 별내와 지축의 5년 동안의 발자취 그러니까 위스테이 별내가 2020년 6월 달에 입주를 해서 이제 1년 반을 넘겼고요. 위스테이 지축은 2월 16일 날 이제 다음 주에 입주를 합니다. 만 5년 동안 1000세대 아파트를 만들어 봤어요. 물론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더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모델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집을 사거나 빌리거나 하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에 뭔가 다른 대안을 좀 던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가 저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한 개의 회사가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이익을 다 편취하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폄훼되지 않으려면 이 연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증했다라는 것들을 잘 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가 전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3자의 객관적인 연구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과 그리고 더함과 조합이 함께 5년 동안의
아파트형 마을 공동체라는 대한민국에서 첫 시작을 한 이런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진짜로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회적인 그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끌고 가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3분의 1 혹은 이제 그분들은 무응답이거나 불만족일 것 같아요. 3분의 1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3분의 1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대략 70% 정도는 만족하는 것으로 이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왔지만 나머지 3분의 1은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만이 있는 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조금 더 낮은 문턱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새로운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대상은 옆에 단지인 것 같아요. 더함이 이 모델을 만들면서 제안했었던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하나가 소셜 앵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500세대만 잘 먹고 잘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 옆에 단지와 교류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지역의 공동체의 소셜 앵커 역할을 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회의 질을 높이겠다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나아가야 될 또 다른 류의 두 번째 방법이 저는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3일 뒤에 지축 현장에서 LH 관계자분들과 이런 류의 세미나를 하나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 아파트를 바라보실 때 개발과 조성 말고 운영을 관심 있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 위스테이 같은 류의 아파트의 운영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유니크합니다. 유일무이하고요. 커뮤니티 비용을 5만 원씩이나 징수해? 그게 말이 돼?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가 내는 커뮤니티 사용료의 소비자의 낼 수 있는 허용의 한계치가 15,000원이랍니다. 강남의 20억 원대 아파트의 입주자가. 서울 평균은 10,000원 미만이고요. 경기도로 내려오면 1,000원 단위입니다. LH 아파트 공공임대에 사는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사용료를 낼 수준 혹은 낼 허용치가 최근에 조사가 나왔는데요. 1,900원이랍니다. 1,900원 낼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5만 원 내잖아요. 차원이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다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개발, 조성, 운영에서 객관적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면 별내를 기준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인근 단지 시세 대비 전세가로 시세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현재 약 40% 정도 수준이거든요. 엄청 싼 거예요. 엄청 싸게 모델을 만든 거죠. 저희가 그것을 처음부터 선의의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는 상식에 의해서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겠다라고 판단한 것 뿐입니다. 무언가 대단히 큰 선의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아파트 값이 엄청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정상적인 곳에 정상이 하나 들어가니까 그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린 이상한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산시킬까, 지역사회랑 함께 할까, 이런 연구들 혹은 이런 활동들,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저희에게 남아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의미 있는 일들, 의미 있는 기록과 정리가 앞으로도 좀 지속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별내와 지축이 이제 어쨌건 이제 이웃사촌이 하나 생겼어요. 외롭지 않게 됐습니다. 별내가 유일무이했다가 지축이라는 이웃사촌 동생이 이제 곧 다음 주에 생겨나는데요. 형 동생 간에라도 우선 교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000세대가 500세대보다는 훨씬 더
공동체의 지렛대의 힘이 클 수 있거든요. 천세대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좀 이로운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입주자를 대신해서 나왔는데 이제 재정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입주자로 나온 이학종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짧게 이제 아젠다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토론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도 해주시고 어쨌든 초기에 기획자로서 더함도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했는데 저도 연구 자료를 이제 한 27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연구 자료여서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보면서도 공동체 2020년, 2021년 입주하고 이후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주체성을 갖는 거는 어느 정도 진짜 안정적으로 가져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도 저 자체도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입주자분들이 보시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됐습니다. 이제 조합 측면에서 저는 이제 재정위원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뮤니티나 공동체보다는 조금 더 재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젠다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8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8년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조합원들이 불안감이 더 있다 보니까 우리가 8년 뒤에 안정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정위원회를 2020년 이제 말에 결성을 해서 스터디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21년 상반기에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이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8년 뒤에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스터디를 했는데 이제 연구 자료가 먼저 있었으면 이 자료를 보고선 좀 더 쉽게 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자료가 그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전 자료 뒤져가면서 그리고 공부해가면서 그리고 입주하신 이제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정책적으로나 회계사나 이제 이런 리츠 사업을 해보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1차적인 결론은 이제 조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였고, 이제 대의원 총회를 저희가 3월에 앞두고 있는데 대의원 총회 때 이제 정식 안건으로 이제 앞으로 조합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 자체는 이제 상시적으로는 스터디 모임 외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해서 1년에 한 2회 정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공유도 계속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중간 보고의 내용은 아마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조합 카페에 들어가면 검색해서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합원분들이 현장에서 Q&A 궁금했던 부분들도 다 답변을 달아놔서 일정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과제를 좀 키워드 중심으로 나눠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좀 명확하게 고민보다는 이제 생각들이 계속 교차되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주식과 부동산인데 요새 뭐 주식도 많이 하시고 부동산도 많이 하시고 관심 가지신 분도 많으시고 옛날보다는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지금 생태계만 봐도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융합해 놓은 게 리츠 사업인데 리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는 이제 주식이랑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사실 기초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제 리츠에 대한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리츠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성화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활성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런 걸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가 리츠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거를 조금 더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주신다면 저걸 쉽게 어떻게 방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면 좋겠다. 네, 어렵죠. 어렵지만 쉽게 이제 조합원이나 아니면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면 뭐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조에 대한 거, 소유에 대한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와 맞물리는 게 이제 임대와 소유. 그러니까 넘길게요. 임대와 소유에 대한 이슈인데 보면은 어쨌든 부동산은 소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고 임대해서 사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임대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있고 리츠의 형태로 우리가 소유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리츠를 소유하면서 소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게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도 조금 어렵고 그걸 어색해하는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생태계에선 더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주거로 볼 거냐 자산으로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다른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주거 목적에서는 굉장히 이 만족감이 높은 곳이지만 오히려 이걸 개인 소유한다고 했을 때 소유의 방식에서는 또 자산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주거 입장에서는 되게 잘 만들어진 세팅이지만 자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공존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 이런 이슈들이 2020년에도 있었고 2021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체성을 갖고 가져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소유를 가진 것들이 맞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었는데, 그걸 놓고 보면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리츠의 주주로서의 협동조합과 어떻게 보면 공동체 협동조합과 그 리츠에 임차하면서 임대로 살고 있는 조합원, 그 사이에 분명히 간극은 있는데 두 개를 동일시하게 생각하면은 오류점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체성을 실제로 없고 임대인 지위에 머물러 있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법적으로 이런 테두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서 올라온 혼란들, 그거를 나눠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좀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그거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공동체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체를 운영하려면 조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거를 느슨한 연대를 가져가면서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분리되고 공존되는 과정 안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갈등이 그 안에서도 조금씩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직으로서도 이제 재정적 안정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 과제 중에 하나도 이 협동조합이 조직으로서 재정적 안정성을 가져가고 유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 앞에 이제 제가 이분법적으로 두 가지를 나눠놨었는데, 소유하고 이제 뭐 거주하고 이런 부분을 나눠놨었는데, 그걸 어떻게 조직이든 공동체든 아니면 소유든 거주든 이거를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그 간극을 어떻게 이제 그 중간지대를 만들어낼 거냐, 이런 고민들 사이에서 재정위원회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저 구조가 없기 때문에 딱 나눠서 뭐 이제 이거를 개인 분양이다 아니면 조합 소유다 이 방식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 안에서 그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타협점이 어딘지는 솔직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향성을 정하는 게 먼저여서 해보려고 하고, 그 주요 과제 중에 하나는 우선 조합의 방향성을 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중간공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한제 10호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은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 70%는 대한제 5호라는 이제 리츠가 가지고 있는데, 정부기관이 그 정부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리츠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걸 인수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조합의 방향성을 정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이슈여서, 조합이 인수를 할지 아니면 그거를 안 하고 뭐 다른 방향식을 선택할지, 이런 것들은 그 방향성을 정해야지만 그 뒤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서, 방향성 자체는 가능하면 총회에서 이제 이번 총회에서 방향성 자체는 정해줬으면 좋겠다. 인수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인수를 하더라도 인수를 하겠다는 방향성을 정해주면 그 뒤에 처할 수 있는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저희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한계점이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조합이 인수한다라는 조합의 방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츠의 방향성이 아니라 조합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셨던 공공민간임대주택이 법적인 법안이 개정이 올라간 있는데 지금 아직 통과나 이런 것들은 안 돼서 개정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좀 대응하는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인수 방식도 뭐 아까 지분을 인수하는 거나 리츠 방식이 될지 아니면은 협동조합이 통인수하는 방식이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금 조달은 또 어떻게 할지, 세금 관련 이슈도 지금 법적 개정이 다시 필요한데, 이제 세금 관련,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체가
세금 관련으로 접했을 때 좀 어떤 조항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는 조합이 이제 인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조합의 이제 전체의 의견을 방향성 합의를 해줘야지, 결정이라는 보다는 좀 합의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합의를 해줘야지만 그거에 따른 후속 액션을 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공부하면서도 약간 어려웠던 건 이제 전체적으로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법적으로 없는 것도 너무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 전에 이제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첫 살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이 안에서 갈등의 지점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 철학적인 갈등 지점에서 예전에는 조금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의 취지가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접점에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제도 개선 하시는 부분에서도 안건으로 제언을 주시긴 했는데, 저도 봤는데 이제 소유에 대한 의지를 아예 꺾을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테두리가 협동조합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소유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되고, 그걸 이제 앞으로 좀 8년 동안 이제 찾아나가야 되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좀 이렇게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아젠다를 말씀드린 건, 연구를 이제 뭐 수석 연구를 해주신다고 할 때 이게 뭐 법적 테두리나 그 정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실제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도 좀 필요한 것들을 연구해 주시면 오히려 이게 확산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적으로 짜여진 걸 보면 되게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면서 봤지만 재정적으로는 피해갈 수 없게 이제 짜놨는데, 매각 차익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정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짰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공존할 수 있는 지점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확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발제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 정도 단락이었던 것 같아요. 입주 전에 어떤 준비가 있었고, 입주 후에 1년 반 정도 되면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 협동조합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가치가 있었는지, 또 제일 중요한 8년 후에 조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발제하신 분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토론의 시간을 한 10분 정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받고 사업성을 마무리하는 질의응답 있으시면. 제가 우선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아까 강태희 인사님이 이제 해주신 내용 중에 약간 궁금했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토지 임대 방식이랑 토지 매입 방식에서 임대 방식이 조금 더 이제 경제적, 재정적으로 좋은 것 같다라고 하신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합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입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이게 관점을 어디 두냐에 따라 자기가 죄송한데요. 그 질문하고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그걸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8년 후를 혹시 리츠를 청산하지 않고 연장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저희들이 재정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협동조합이 인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거 있었는데,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자료 중에 우리 내부 수익률이 8년이었을 때, 12년이었을 때 0.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채, 그 다음에 1.5%의 그 0.5 정도 되면 투자 수익률을 거의 보셨을 때, 박사님이 보셨을 때가 유지하는 데 설득에 몰리는 어떤 게 가장 수시하면은 네, 재정위원회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같이 그 사업자들 갖다가 이 검토하는 거는 다양한 이제 그 정보들이 있는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ROI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 넣었는데 얼마 번다. 뭐 이런 개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간이 늘어나면, ROI 같은, 그러니까 ROI나, 기간 좀 늘어나는 거에서 ROI나 IRR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평균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업성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은 15년 이후로 묻는다고 해가지고 IRR이나 이런 게 급격하게 나빠진다라든지 그리고 뭐 ROI 그러니까 ROI 자체가 뭐 이게 떨어진다라니까 전체적인 개발 이익이라는 거는 크게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흑자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발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런 수치들이 나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런 사업성 지표, 그러니까 공공 입장에서 공공 투자 지표만 본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밑으로 유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요인들이 개입을 했을 때만 이 사람들이 8년에서 20년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치만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거를 어떤 공공사업도 이 정도로 지표가 좋은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BC 같은 경우도 1만 조금 넘어도 사업성 있다고 하고, 어떤 경우 그러니까 자기들 손해를 보더라도 공수에 있으니까 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막대한 이제 이익이 생기니까, 공공 입장에서는 이거를 12년 연장하지 않는 데 있어서 이 사업성이 나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쪽에서 논리를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논리는 딱 그거 하나죠. 그러니까 기금에서 여기서 한 이제 출자는 이제 출자 비율로면은 한 10%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10% 좀 넘게, 그러니까 전체 사업부에 10% 넘게 이제 기금을 갖다가 출자를 하고 또 기금 명장을 다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들을 자기들 단시간 내에 좀 회수를 해야,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회수를 해야 기금이 이제 구멍이 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회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적절한 대안에서 뭐 지분을 서서히 이제 인수하겠다라든지 혹은 8년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갚던지 기금을 갖다가 당신들이 실시한 걸 갖다가 돌려주겠다라든지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은 입시 구조를 갖다가 계속해서 연장을 하는 게 사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주식회사나 이런 기업들을 쓰면은 그냥 돌려받지 그러니까 환수도 못할 것들을 환수할 수 있잖아요. 공공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20년일지 30년일지 40년일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사업성 지표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지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이 더움이나 이런 쪽에서도 해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어떤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같이 판단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뉴스시만 보면 공공이익이나 이런 걸 극대화하겠다고 이분들 당연히 늘려야 되고 제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면 이거 대통령 해라. 라고 하죠. 아니, 허브에 자기를 돈 없다고 이렇게 난리 치는데 사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도시계를 전공했기 때문에 공공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공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항상 이제 우선순위 두는 뭐 정책 결정하는 거를 갖다 공정했던 사람인데 그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이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왜 이런 공공이익이나 공공 환수가 거의 100%고 이게 활성화됐으면은 뭐 지금 뭐 저쪽에 성남에서 문제가 되는 뭐 그런 것들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두고 또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전국에 310만 원 주택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식으로 공급하면 진짜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수치적으로 분석된 수치나 이런 사업적 지표는 뭐 수치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게 이제 충분히 공공에서는 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치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사업에서도 이렇게 좋은 수치를 제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공공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금의 뭐 순환이라든지 그러니까 기금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구멍을 좀 내줘야 되잖아요. 들어갔으면. 근데 이게 지금은 2개 단지밖에 안 되니까 작지만 이게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단지가 되면 또 그게 기금의 이제 조리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좀 약간 좀 더 이제 적절한 이제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협의를 해 나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도 수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청사 시점에 왜 모듈이 천일을 다 가져가요? 천일 전혀 없는 게 없는 모듈이잖아요. 오히려 이 모델은 왜 청사 시점에 여기서 천일을 얻어서 온 게 아니고 그 천일을 다 포기하는 모델인데 왜 니들이 그걸 득점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그러니까 외면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 혹은 잘 모른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를 다 공부를 안 했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잘 설명하면서 이 모델을 왜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등적 조합원 가입이나 이런 걸 갖다가 뭐 막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들어와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누가 있으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하면은 이 모델은 일반적인 아파트 모델이랑 다른 것도 없고 오히려 일반적인 아파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개발을 갖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이 관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입주자들 부여기관은 근데 민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실제는 굉장히 야만적으로 굴러가는 뭐 이상하게 비현실은 거기는 다 매골이 되고 거기서 정부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중에 재건축할 때 좀 용적을 좀 높여 줄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여기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 얘기를 했거나 주택권리 서비스나 이런 데서는 진짜 서구의 이제 어떤 주택교통설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비교해 봤을 때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면은 지금 이상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저쪽에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런 걸 좀 깨뜨리고 그러니까 이게 건설회사의 이익을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만 이 경제 부흥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은 또 충분히 경제적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여기서는 우리는 그 어떤 선의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개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전체적인 이익을 갖다가 형성시키는 그런 모델이고 거기서 기꺼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걸 갖다 잘 설득시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퍼센트 차이가 예. 나도 그래서 그 토지 임대형으로 가면은 처음에 이제 그 출자 비율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매입을 하면은 그것까지 사업비용이 들어가니까 두 개. 그러면 그것만큼 이제 출자를 더 넣어야 되고 임대를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임대를 했을 때는 그 임대료로만 처음에 부담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 비용만큼의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거만큼 이제 임대료도 낮출 수가 있고 이자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도 좀 굉장히 좀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 70% 딱 맞췄으니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이자나 이런 것들 좀 조정해 준다라든지 보조금을 좀 더 준다든지 했을 때는 임대료 갖다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산상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또 정부 입장에서도 토지를 임대했을 때는 팔아버리면 자기들의 그 재산이 아니지만 자기들이 이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지분을 이제 전환하잖아요. 그 지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정부가 가져가는 토지가 더 늘어나는 거죠. 공공화수가 더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입주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토지 임대형이 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동작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델이라 그러면 굳이 토지를 매입하는 걸 가지고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 임대료라는 것도 적절하게 그다음에 공공에서 많은 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 임대료를 갖다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아마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그렇죠. 이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조합 입장에서 보는 것과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는 게 그래서 지분 구조대로 만약에 의사결정 한다 그러면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포션을 좀 늘려놓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협동조합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의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교통주를 가지고 계신 거고 정부에서는 확정 이제 이 시설만 두고 빠지겠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갖다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초기 들어가는 비용만 놓고 봤을 때는 유리한 점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모델이 안 찾아야 된다 그러면 토지 임대로 하자라고 해서 초기 부담을 낮추는 것도 그러니까 좀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추가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합 각각의 이해관계자별로 바라보는 게 좀 상이할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건 동의하고요. 다만 별내는 땅을 이미 샀잖아요. 별내가 전체 총사업비가 2천억 들었습니다. 그중에 땅값이 800억이 좀 넘게 들었고요. 땅 사는데 800억을 쓴 거죠. 그걸 누가 부담했냐면 정부가 부담했고 조합원들이 출자금으로 부담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땅을 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땅을 빌렸을 때 모델이 지축 모델인데 1,800억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땅값은 정확하게 2배 비싸거든요. 지축이. 그런데 별내가 만약에 땅을 빌려서 토지 임대 부용을 했다면 저는 조합원들이 앞단에 내는 경제적인 비용, 그러니까 주거비죠. 보증금과 출자금과 임대료를 더 낮출 수도 있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경제적 효익이 있을 거고, 그거는 이학종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주거의 효익을 높였을 거예요. 다만 자산의 효익을 높였냐?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조합원들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가 되는데, 땅을 아주 오랫동안 공공이 유지해주고 3%, 지금 3.5% 가져가니까 3.5%를 계속 한 20년, 30년, 50년, 100년 동안 저희가 밴쿠버 다녀왔을 때 99년 동안 1달러의 공동택지를 빌려준 것처럼 그렇게 공공이 이익을 지키면서도 공공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공공의 땅을 사직경제주체에게 줄 수 있다면 저는 거기에서 상상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윈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점에서 그럼 땅을 살 거냐 땅을 빌릴 거냐는 앞으로도 좀 더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사안일 것 같아요. 이제 변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질문. 먼저 하신 이상호 이사께서 질문해달라고 두 가지 정도 주셨는데, 아까 이정민 실장께서 말씀해 주긴 했지만, 이정민 수평나 페이스북에서는 공공장 무관들, 저희 같은 공공장 무관들, 저희 평가할 때 기금한 경우는 신발에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시고, 실제로 생활을 주고 보시면 상대적으로 평가를 좀 낮게 하지 않을까. 그거는 지금 LH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방향을 생각하십니다. 하시고 요거를 어떻게 저희가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최근의 이슈일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직 가져가지 않았지만 가져가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실 좀 안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저는 조만간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허브리치의 기분,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자리치고 그 위에 허브리치가 있거든요. 허브리치가 LH에 있었는데 주택도시기금으로 허브리치 기금을 무관시켰습니다. 부처가 주택도시기금이 허브리치를 관장합니다. 여러 사이로 상대를 했을 때 가장 절벽을 허브였거든요. 저희한테 좀 난감한 일이고요. 허브는 어떤 그 용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정관에 기재된 대로 허브의 정관에 기재된 대로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만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이고 아주 안전하게 운영하는 조직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은 관행을 끼고 저희 같은 사업과는 전혀 결이 맞지 않는 허브리치가 저희가 앞으로 막 조직이 되어서 염려가 좀 되고요. 주거 서비스도 LH가 들고 있다가 허브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도시기금이 주거 서비스를 관장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게 좀 장벽이 생기고요. 안 좋은 점인데 기대하는 지점은 곧 선거가 일어나고요. 선거 끝나고 다시 재편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구조가 맞지 않거든요. 더 이상하게 봐라. 대선 지선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은 수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수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 쪽 단위에서 뭔가 좀 새로운 정책이나 새로운 어떤 제도들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어나게 되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작동시켜내면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 간의 연계라든지 최근에 미스터 벨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 홍보 영상 찍은 거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미스터 벨레를 꼭 집어서 육아 친화 마을이고 그리고 고령 친화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일 모범 사례를 그런 측면에서 좀 넓혀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커뮤니티 매니지먼트라고 불려지는 CM도 새롭게 조합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모델들을 통합임대관리라는 모델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운영에서도 새로운 모멘텀들을 마련할 수 있는 저희들 활동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개발 사이드, 뭐 땅을 어떻게 빌릴 거냐, 살 거냐, 뭐 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냐, 개발 사이드에서의 이야기가 앞단에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운영 사이드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협동조합이 공동체가 하는 운영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주거 모델들 조금 더 확산시켜내는 기조로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은 원체 유동적인 시기이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들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또 변수들이 어떻게 거쳐지는지에 따라 조금 더 갈래가 많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혹시 사실 제가 진짜 통일인지 연구인지 평균인지 아니면 구조하는지 모르겠는데 통일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이제 설명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말이 주거 문화 측면에서 그다음에 운영 주택의 관리나 운영이나 그다음에 공동체 현장의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봤던 거는 근데 이게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여기에 퇴신하신 분들은 새로운 시간 문화나 이런 쪽에 하지 않으셨던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큰 이제 새로운 어떤 흐름에 새로운 운동에 참여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게 뭐냐면 협동적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가장 협동제창 운영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교육하는 게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하나의 이제 경제의 주체지만 여기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인 어떤 공유하는 의식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합의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제적인 협동적이 잘 운영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런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잘 우리가 어떤 흐름에 어떤 의견을 동참하는지 잘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주고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어떤 한 있을 수 있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어떤 그런 참여에 따라 그런 장치를 이런 걸 가는지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상하게 하면은 그렇지 않다 하고 잘 설명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이득도 개인적인 이득보다도 사회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 일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시민들이 다 의견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정치 과정 하나 이런 거죠. 무슨 이제 우리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책들이 이루어는 거고, 그래서 사실 현행에 맞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잘 대응하면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 이슈라서 개인이라는 금융이라는 자본이 시간되고 있어서 큰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사적인 이득으로
직장 이동의 문제를 기존 조합원이 인출했을 때 그걸 시장에 놓고 시장으로 이렇게 입주자를 모집을 하는 형태, 그다음에 유자라고 하고 또 모집해서 그러니까 15로 해서 그걸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그걸 우리 조합 자체가 그걸 자기적인 진행을 하는 거라고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시가 나가고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입시를 몰랐다면서 어떤 표준적인 몰랐다고 움직여서 어떤 그 과정에서 대장부가 같은 큰 일이 창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알고 수가 있다는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구조를 해서 정책과 하고 가장 큰 것을 정책관이 다 불러서 자기 상가에 있는 여섯을 고민하는데 그 문제를 반응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큰소리를 봤을 때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생각이 많이 없는데 주문 대상 정도를 제외하고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람의 정책관 실제로 본인이 이 사람 이것을 시험정에서 확산시킨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어떤 네. 점진적으로 이분이 크리스마스 지구를 좀더 우리 양쪽이 좀더 위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2013년도 3월 공공기관 입법 관리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저희를 만나서 그랬는데 지금 실현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합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거에 조금 더 깊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학습을 해서 이걸 방향성을 통해서 이 조합의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조합을 생각하고 그래서 빨리 이 안을 우리가 조금 만들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통일하는 그리고 이걸 좀 더 사례들로 이 가치와 정체성을 살리고 가야해서 이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고했는데